네, 북미 간 거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서 국면 전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오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어 관련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금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 대화 채널을 언급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도 대화는 예. 항상 열려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시기와 장소가 중요한데 예. 어디에서 했냐면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아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에 조금 더 열려 있는 자세를 요구했을 거라고 예. 추정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응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흐름이고요. 동시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저런 이야기는 했지만 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좀 더 철저히 해라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갔겠구나 하는 걸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어서 이 두세 개의 북미 대화 채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인물들이 최선희 외무성 국장, 박성희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 또는 뉴욕 채널 보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게 사실 다 같은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박성일 뉴욕 채널 차석대사와 조셉윤 동아태 부차관보 간의 기본 채널은 예전부터 9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채널이고요. 지금 현재 북한 외무성에서 이러한 대미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최선희 북미 국장이기 때문에 그 인사들이 이렇게 이 일을 다루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국의 뉴스 매체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뉴욕 채널, 그리고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간의 채널, 그리고 오슬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의 채널, 그런 쪽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과 북한 간에 사실 이러한 외교적 채널은 늘 열려왔었던 겁니다. 예. 다만 문제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 핵 문제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것뿐이죠. 지금도 최선희는 러시아에 가서 한 말이 이겁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북한은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 근데 이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라.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 두 조건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도 그런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서 비핵화 제재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대담 시작하기 전에 단신으로도 또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와중에 북한은 대화에 좀 관심을 보이지 않다고 이제 청와대 측은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예. 내용을 한미 간에 다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미국과 북한 간에 그러한 채널이 있을 경우 대화가 있으면 한국 정부에 꼭 디브리핑을 해줍니다. 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부 인사들 그 문제를 다루는 분들께는 이러한 소통을 하는데 그 내용을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 현재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앞서 최선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갖다가 예. 아직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중일 순방이 또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좀 마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거든요. 분위기는 예. 지금 지난달에 있던 상당히 긴장해서 대화 분위기로 약간 옮겨가고 있는 것은 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이라든가 최선희의 러시아 방문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북한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런 추석 연휴 기간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있을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갖다가 고조하게 될 경우에는 11월에 대화 분위기 조성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러한 상황을 북한이 우리가 다들 지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
도발을 하지 않고 이 10월을 잘 넘어간다면은 11월에 있어서 새로운 대화의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추가 도발 우려도 있는 거고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사실 최근까지 거론이 되고 있었잖아요. 대화 채널이 만약에 재가동이 된다면 지금 위기 상황을 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사실 군사적인 옵션은 미국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해답은 외교인 거죠. 그렇게 예. 해서 대화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다 유리한 대화, 미국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과 같은 경우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조금 약화시켜 보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를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핵을 보유하겠다. 그래서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뭐 핵군축 대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노력이 만약 10월 달을 넘어서 11월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은 그런 데에 있어서의 보다 진전 있는 노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최근에 러시아를 찾아서 한반도 관련 회담 뒤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 상황에 모였는데 러시아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 고립을 탈피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너희 중국이 없으면 우린 러시아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메시지에서 만족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구체적인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일부 진전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러시아가 경청해줬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러시아 역할론이 최근에 좀 부상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 좀 중재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양측과 관계가 다 좋아야 됩니다. 네. 그 양측이라면 북한과 미국과 예. 우리 한국. 근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나름대로 과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러시아는 겉으로는 쌍중단론,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갖다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먼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한다면 물론 북한이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먼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행동으로서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설득해내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한다면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생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형성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약하다고 무시할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이제 10월이 됐고 또 오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좀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까요? 이제 북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9월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성명도 나왔고 그런 기조를 이어간다면은 무언가 도발을 하면서 절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식이 답이 아니란 건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주에 있었던 B1B의 은밀한 기동 그런 것을 보면서 북한도 조금 놀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협상 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약간 바꿔서 대화로 나올 듯한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북한이 어떠한 행보를 하겠다 이런 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행동으로서 아마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이번 자기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나 10월 18일 뭐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런 데 있어서 특별한 도발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세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쌍중단돈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화를 하기엔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요. 저희도 내년 2월까지는 커다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없거든요. 굳이 쌍중단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건이 내년 2월까지는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10월 달에 북한의 행동이 앞으로 협상 국면을 좌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겠군요. 있습니다. 예. 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부터 좀 무기 개발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과수원도 둘러보고요. 군부대 산하 농장 시찰도 하고 좀 민생 경제 활동에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뭐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좀 다지는 건가요? 예, 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기본 정책이 병진 노선입니다. 예. 한쪽에는 핵무력을 개발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9월 달에는 군사 도발 이쪽을 강화를 했는데 뭐 이제 시기도 시기이다 보니까 민생에 관심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차원이기도 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이행될 경우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북한 경제에 이만큼 관심이 크다. 그런 걸 선전선동 차원에서 보여주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추석을 앞둔 북한 분위기도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자국 내에 있는 북한 기업들 120일 이내에 폐쇄를 해라 이런 조치를 했는데 경제적인 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클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로 바꿔서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예. 이러한 경제 제재의 효과는 누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당장 6개월보다는 1년의 충격이 더 큰 거고 네. 2년, 3년으로 갈 경우에는 북한 경제가 도저히 버티지 못할 수준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제재의 이행을 우리가 예. 잘 조율해 난다면은 북한을 결국에 비핵화 대화로 끌어올 수 있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제 공조를 철저히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